형님, 용서하십시오. 살아남아야 합니다. 1400년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한양 거리 한복판.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가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동복형 이방간을 베어야 하는 순간 이방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결국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인 1398년, 그는 이미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의 목을 베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마침내 왕자에 오른 남자.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군주로 기억되는 이 남자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피에 굶주린 괴물이었을까요? 왕관을 쓰기 위한 태종 이방원의 비극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67년 고려 말 함경도 영흥의 한 변방. 무인 집안에서 5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는 당시 왜구를 토벌하고 여진족을 물리치며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개경의 화려한 귀족들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북방의 무인에 불과했습니다. 투박한 무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5째 아들은 그러나 놀랍게도 칼보다 붓을 더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열중하며 땀을 흘릴 때 어린 방원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전장의 흙먼지보다 묵향을 더 좋아했던 소년. 아버지 이성계는 그런 아들이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칼을 들어야지 종이 쪼가리나 들여다봐서 어디에 쓰겠느냐. 아버지의 호통에도 방원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1382년 26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응시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과 7등, 을과 2등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무식한 변방 무인 집안이라 무시하던 개경의 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방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흥 민씨 가문의 딸 훗날의 원경왕 후와의 혼인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고려 최고의 명문 거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씨의 아버지 민재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방원의 눈 속에 감춰진 비범함을, 그리고 난세의 영웅이 될 자질을 말입니다. 혼인 첫날 밤 신방의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신부 민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밥 짓고 옷 깁는 평범한 안악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신다면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방원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보다 더 뜨거운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권력을 향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방원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도와 출세하고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1388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대하게 요동칩니다. 요동정벌을 떠났던 아버지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고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개경으로 진군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반역이었고 동시에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려라는 500년 거목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고려의 신하로 남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때 붓을 들었던 선비 이방원이 움직입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이미 칼을 뽑았다. 썩은 고려를 도려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방원은 급진 개혁파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고려의 구군은 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붓을 꺾고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이방원. 그는 자신이 당연히 이 새로운 나라의 차기 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혹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이방원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닌 철저한 소외였습니다. 개국 1등 공신이자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였지만 세자 책봉식 날 단상에 오른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왕관의 주인은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겨우 11살의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장의 피를 뒤집었으며 나라를 세운 것은 자신인데 숟가락 하나 얹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차기 대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방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었다.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왜 나는 세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검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 이방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 이방원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10살짜리 방석, 그 뒤에는 계모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고 그녀의 오빠인 강윤성이 외척으로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존경했던 스승이자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자 정도전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가 꿈꾼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재상이 왕을 가르치고 국정을 주도하는 신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정도전에게 야심만만하고 능력 있는 이방원은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전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이 있는 강한 왕자보다 다루기 쉽고 교육하기 좋은 어린 세자가 필요합니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 역시 아들 이방원의 지나친 똑똑함과 과감함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스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방원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궐 밖으로 밀려난 그는 분노를 삼키며 밤마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술잔 속에는 술이 아닌 도끼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민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서방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힘을 기르십시오. 한편 권력을 쥔 정도전은 이방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사병혁파를 주장했습니다. 왕자들이 거느린 사적인 군대를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원의 팔과 다리를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방원의 집에 관군들이 들이닥쳐 창고를 뒤지고 무기를 압수해 갔습니다. 마당에 쌓이는 갑옷과 칼들을 보며 이방원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이방원은 겉으로는 술에 취해 방탕한 척하며 정도전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씨는 친정 동생들을 시켜 관군 몰래 무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방 깊숙한 곳,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장소에 숨겼습니다. 바로 마루 밑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아래 서슬 퍼런 칼날들이 숨을 죽인 채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98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을 변방으로 보내거나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깊은 밤 아내 민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오늘 밤이요. 민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마루를 뜯어내게 했습니다. 마루가 들리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번뜩이는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의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결사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손에 쥔 칼자루는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가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이방원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 그리고 세자 이방석. 첫 번째 타겟은 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남은의 첩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기습부대가 들이닥쳤을 때 천하의 정도전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정도전은 결국 이방원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함께 대업을 도모했던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처형자와 죄수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방원의 칼이 망설임 없이 그의 목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혁명가 정도전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군대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세자방석. 겨우 10대 중반의 소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복 동생의 애원에도 이방원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핏줄도 무의미했습니다. 단칼에 세자의 목이 떨어졌고 그의 친형인 방범마저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단 하룻밤, 그 짧은 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동이 트자 한양거리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갑옷에는 형제와 스승의 피가 엉겨붙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대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아내 민씨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피 묻은 갑옷을 직접 벗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와 사랑하는 막내 아들들이 다른 아들의 칼에 처참하게 죽임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이성계는 이방원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권은 이방원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민심을 의식해 즉시 왕위에 오르는 대신 둘째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유약하고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허수아비 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정은 동생 이방원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왕세제라는 직함 뒤에 숨어 사실상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얻은 권력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법. 이방원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다른 세력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1400년 1월 또다시 한양 도성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적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친형, 넷째 형 이방간이었습니다. 이방간 역시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은 간신박포였습니다. 대군, 이방원이 대군마저 제거하려 합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치셔야 합니다. 박포의 속삭임에 넘어간 이방간은 결국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참담했습니다. 배다른 동생들을 죽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간은 한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배에서 나온 동복 형제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뒹굴며 자란 형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 이방원은 투구를 쓰며 손을 떨었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아내 민 씨는 주저하는 남편에게 투구를 단단히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망설이면 죽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개경의 거리에서 형제의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창검이 부딪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전략과 병력의 질에서 앞선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무너졌고 그는 동생 앞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패배한 형을 내려다보는 승리한 동생. 이방원은 차마 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형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목숨만은 살려주었습니다. 대신 난을 부추긴 박포는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두 번의 골육상쟁. 형제들의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에 질려버린 정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400년 11월 이방원은 정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34. 수많은 사람을 베고 형제를 짓밟고 올라선 왕자였습니다. 즉위식 날 붉은 골룡포를 입고 옥자에 앉은 태종 이방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만조백관이 만세를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죽은 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종의 곁에는 왕비가 된 민씨, 원경왕후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감내했던 수많은 고초와 위험들이 보상받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내 가문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원경왕후는 옥자에 앉은 남편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왕이 된 남편의 눈빛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이방원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 특히 너무나 강력해진 처가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변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병을 폐지하고 중앙군을 강화했습니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해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처가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왕비 민씨의 아버지 민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동생들이 조정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이 두 형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목숨을 걸고 이방원을 도왔습니다. 그 공으로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들었다. 민씨 가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씨 가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권문세조, 외척의 바로, 왕권보다 강한 신하들의 권력. 태종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조선이 고려처럼 외척에 의해 망하는 것을, 그리고 그 외척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내와 처남들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외척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아내의 가족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태종은 처가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에게 영모 혐의를 씌웠습니다.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처남들을 공격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 그들은 이제 제거해야 할 외척일 뿐이었습니다. 태종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그들을 유배 보냈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왕비 원경왕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팔다리와 같았던 동생들이 남편의 손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늦은 밤 편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채통도 잊은 채 태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왕비, 이 나라 조선은 이 씨의 나라요. 민 씨의 나라가 될 수 없소. 외척이 바로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시오? 태종은 냉정하게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비의 길을 꺾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란듯이 후궁을 들였습니다. 한 명, 두 명으로 시작한 후궁은 어느새 10명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원경왕후가 친정에서 데려와 아끼던 몸종마저 승은을 입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왕비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원경왕후는 분노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가 후궁들을 불러 매질을 하고 투기를 부리자 태종은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중전의 투기가 심하여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니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 태종은 왕비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교태전의 나인과 환관들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왕비가 사용하는 물품마저 줄였습니다. 넓은 구중궁궐, 화려한 왕비의 처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웠구나. 가장 사랑했던 남편, 생사를 함께한 동지.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원망과 한만이 남았습니다. 원경왕후는 넓은 궁궐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죽고 난 후 남은 동생들인 민무회와 민무휼마저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되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의 친정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왕비의 아버지 민재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송씨 역시 비탄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명문가였던 여흥 민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원경왕후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패비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태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집현전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해 백성들을 관리했습니다.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리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거뒀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금부를 강화해 권력자들의 비리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태종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냉혹하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강함은 고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태종을 원망하며 함흥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죽인 것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를 한양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사신을 여러 번 보냈지만 이성계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성계가 태종이 보낸 사신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태종은 아내와도 멀어졌습니다. 원경왕후는 더 이상 남편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깊은 곳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태종은 왕비전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의 처소를 전전하거나 경연청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이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던 기억을 놓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아내를 보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감정 따위는 버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1418년 태종은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태종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장남 양녕대군. 그는 태종과 원경왕후가 가장 사랑했던 처자들이자 왕실의 적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자 양녕은 기대와 달리 엇나갔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멀리하고 사냥과 여색에 빠져 지내며 밤마다 몰래 궁을 빠져나가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태종은 수없이 타일러 보고 매도 들어보았지만 양녕의 방탕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이 놀러 다닐 때도 밤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학문을 즐겼고 성품이 어지럽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태종은 충녕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된다면. 하지만 장자 계승의 원칙을 깰 수는 없다. 태종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기에 겪어야 했던 피바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녕의 비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1418년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눈물을 머금고 양녕을 폐세자시키고 셋째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태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며 닦아놓은 이 반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녕뿐이라는 것을요. 이 충녕대군이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됩니다. 세자 책봉 2달 만에 태종은 왕위를 충녕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군권만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태종. 상왕이 된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에서 한 발 물러나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죽인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거한 처남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떠오르는 얼굴은 바로 아내 원경왕후였습니다. 1420년 7월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6이었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태종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에 대한 미움도 권력에 대한 허망함도 모두 내려놓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태종은 오열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것은 왕의 통곡이 아닌 지아비의 참회였습니다. 태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왕비의 옆에 묻어다오.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원경왕후가 떠난 후 태종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냉혹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자리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헐릉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 그는 혼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오직 한 사람, 원경왕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후궁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궐에 있었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18명의 후궁을 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권력에서 물러난 태종에게 후궁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422년 5월 가뭄이 극심하던 어느 날 태종 이방원도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56세. 그는 마지막 순간 아들 세종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가뭄은 모두 나의 부덕 탓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늘에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가 숨을 거두는 날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 불렀습니다. 죽어서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왕, 그러나 살아서는 그 누구보다 고독했던 왕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태종의 유언대로 그 옆에는 원경왕후가 누워 있었습니다. 쌍릉,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솟아있는 형태입니다. 살아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입혔던 두 사람. 하지만 죽어서는 한 이불을 덮듯 나란히 누워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18명의 후궁 중 그 누구도 태종의 곁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직 원경왕후만이 그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죽어서는 함께 있는 두 사람. 두 사람은 함께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헐릉을 바라보면 기묘한 감정이 듭니다. 봉부는 나란히 있지만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사랑했지만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권력이라는 칼날 위에 섰던 부부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태종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혀야 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왕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성공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성공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종은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출세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성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태종이 아내가 죽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600년 전 태종이 겪었던 비극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 달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늦기 전에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태종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